오늘 토론의 주제는 우리 짹짹 휴게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짹짹이에 대한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게 16만 6천이 아니고요. 166 그리고 356 이거든요. 요거를 제목으로 했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요거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인데 목차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울산에서 짹짹 휴게소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연구원에서 지금 조류가락지 이제 부착 조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탐조연합의 운영위원, 그리고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운영위원, 그리고 울산에서 그냥 탐조 안내자나 생태교육 콘텐츠 개발자로 저희가 한지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70명, 80명 정도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요 제 사진이고요. 뒤에 이제 꼬맹이 둘이 보이실 텐데 승현이, 투승현이라고 이름이 다 승현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큰 승현이, 저기 멀리 뒤에 있는 친구가 작은 승현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새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기착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짹짹 휴게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이제 새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고 친근한 단어인 짹짹에 이제 울산이나 대한민국이 새들에게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리고자 짹짹 휴게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간기착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울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이동해 보신 적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중간에 휴게소를 한 번,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많이 들리는 편이거든요. 세네 번 들리실 텐데, 만약에 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들린 휴게소에 화장실이 없다면, 너무 배가 고파서 들린 휴게소에 핫바를 팔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새들이 느끼는 기분이 그거와 비슷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서 휴식을 하고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고, 때로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요.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새들이 겨울에는 북극의 툰드라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지나가고요. 여름에는 이제 맹그로브 숲, 열대 맹그로브 숲에서, 아니죠, 반대네요. 여름에는 북극, 그리고 봄, 가을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겨울에는 열대 맹그로브 숲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런 다양한 먹이원이나 환경들을 지나오면서 그 환경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기나 경로 변화를 통해서 기후가 바뀐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고요. 눈앞에 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시기마다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그리고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울산의 지리적 위치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울산에 오게 된 계기가요,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는 서해안에서 새를 보고 있었거든요. 울산에 오기 전까지. 울산에 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울산에 새가 정말 없고, 서해안에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 가야 새가 있을 테니까 난 거기서 새를 볼 거야 하고, 진짜 이사갈 서산이나 수원으로 이사갈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분명히 서해안이 아닌 동해안으로도 새들이 통과를 할 텐데, 그러면 제일 처음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도시가 울산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제 주변 박사님들한테 물어봤죠. 울산에 뭐 연구된 결과가 있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백지. 제로였어요. 너무너무 없어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위치되어 있어서 동해안 철새 루트의 시작과 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회화강, 대왕암 등 하천이나 습지, 그리고 산림, 뭐 다양한 정말 염습지도 있고요. 갯벌도 있어요, 울산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새들한테 제공되는 것 같고요. 철새들이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걔네들은 무조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이제 울산으로 들어온 새들이 무조건 이제 거쳐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오죠. 울산, 부산 진짜 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보내는 새들한테는 거의 뭐 천국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큰 강이 관통하는 도시가 많이 없어요. 뭐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많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강이 통과하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울산은 뭐 한강 그리고 태화강 정도가 있을 거고, 뭐 밀양이나 이런 소도시에도 강이 통과하지만 이렇게 넓은 뭐 바다로 이어지는 강이 통과하는 도시는 없을 거고요. 또 해안을 따라서 산림이 정말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울산은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염습지 그리고 아주 소규모 갯벌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과거 뭐 한 70년대 더 이전에는 거기가 염전지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새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높은 산지도 있고요. 뭐 가지산도 있고 그 산에는 또 계곡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풍부한 먹이 자원이 있을 겁니다. 뭐 다양한 서식지, 다양한 환경에서 나오는 먹이 자원, 그리고 울산 도심 속에 뭐 울산 대공원이나 뭐 태화강 국가정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동구에도 구석구석에 공원들이 있고요. 그런 공원들이 또 안전한 휴식 공간이나 먹이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화강이 뭐 깨끗해졌다고 시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네, 깨끗한 수질과 뭐 다양한 서식 환경, 네, 요거 넣었고요. 제가 울산을 이제 기록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도심, 정말 개발이 많이 된 도심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어요. 저는 그런 도시가 대표적으로 서울하고 울산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울산하고 서울은 좀 어우러져 있는 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왜 이동을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새들이 왜 이동을 할지.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이동만 안 하면 안 죽을 텐데. 그냥 어디 우리 사람들처럼 좋은데, 뭐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좋은데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여생을 보내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은 날아다니는 이유가 딱 두 개예요. 생존과 번식. 지금 뭐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물 옆에도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쟤네들이 정말 생존과 번식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저게 민물도요거든요. 민물도요들이 이제 수백 수천 마리가 저렇게 군무를 합니다. 군무를 하는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매나 다른 천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면서 새들의 군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앵무새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무조건 효율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비효율도, 우리가 덕목이잖아요. 비효율적인 게 조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걸 아는데 새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효율성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 여름 저희의 목표종, 저희가 이제 뭐 계절마다 한 종씩 이제 목표종을 잡는데요. 그 목표종의 이동 루트입니다. 여름에 북극에서 번식을 하고요.
겨울에 남극으로 갑니다. 얘네들이 직선거리로는 한 22,00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1년에 한 96,000, 10만 km 이상을 1년에 날아다닌다고 해요. 몸무게는 평균 몸무게가 한 110g 정도. 저희가 짹짹휴게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새들은 날개맨 여행자, 이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날개맨 여행자에 딱 맞는 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극제비 갈매기, 뭐 북극제비 갈매기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지금 소규모 무리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내려오겠죠. 그래서 올해 뭐 8월에는 배도 한 7번 탈 것 같고요. 얘 찾으려고.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 촬영된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이제 봤다 하는 기록들은 있는데 촬영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좀 찾아 나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넓적부리도요. 부리가 티스푼처럼 넓적부리처럼 생긴 도요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알래스카 극동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요. 이제 여름에는 동남아 쪽으로 내려가는, 얘네들 이동거리는 한 8,000에서 한 9,000km 정도 되고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새 강의할 때는 그러면 한 8,000km 날아가는 새들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가. 네, 30g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새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얘네들이 뭐 지구상에 한 1,000마리 좀 넘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0마리 얘기해요. 지구상에 얘가 300마리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는 생각인데 어쩌면 얘를 보는 게 우리가 마지막 관찰자일지 모른다. 지구에서 이 친구를 관찰하는 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관찰을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사진은 19년도인지 더 이전인지 울산에서 관찰됐던 그 친구입니다. 1K 가락지를 달고 있고요. 울산에서 촬영된 주전이었는지 정자였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친구입니다. 거리가 넓적하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군산의 유부도, 서천의 유부도라는 섬에 가면 제가 한 번에 뭐 3마리씩 보기도 했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얘를 못 봐도 얘네가 지나가는 그 서식지에 가면 너무너무 슬픕니다.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이 새를 보면서. 근데 또 사실 멸종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얘네 다리가 지금 저게 정말 짧거든요. 한 3cm, 4cm 될라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심이 넘어가면 못 가요. 헤엄을 못 치거든요. 물갈퀴가 없어서. 그러니까 뻘뻘뻘뻘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의 그 서식지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이따가 뒤에 뭐 갯벌 얘기가 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는 갯벌이 넓게 펼쳐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갯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그런 것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요 컵 반 크기도 안 됩니다. 너무 작은 친구입니다. 네, 사진으로 울산에 있는 새들을, 그리고 저희가 이 친구들을 관찰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친구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울산 전역에 아주 많은 새고요. 팔색조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또 저희가 팔색조 매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친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별명은, 저는 이제 이 친구 배 쪽이랑 엉덩이 쪽이 빨개요. 그래서 뭐 빨간 팬티를 입은 요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숲의 요정, 그리고 학명이나 영명도 전부 요정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멸종위기 2급입니다. 2급이면서 천년기념물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싸울 때 이제 요 친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요 친구들은 바닥이나 뭐 나무도 높은 나무도 아니에요. 저희 뭐 허리 정도 되는 나무에서 번식을 하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개체수가. 이제 지구상으로 볼 때는 줄어들고요. 우리나라에선 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맞아요. 고란이랑 비슷해요. 고란이랑 비슷한데, 지구상에는 이제 아종이 많지만, 이제 이 피타님파 딱 요 종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관찰되는 수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늘고 있다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 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새 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식지들이 파괴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지, 정말 기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올라오는 건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 얘네들은 관찰 자체가 어렵고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산림에 나지막한 산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어서 관찰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라 연구도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국립공원에서 저도 이제 업무를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께서 10 몇 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로선 두 번째 팔색조 논문을 발표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요새는 슴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슴새? 갈매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가 영어 이름이 시어워터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을 면도기로 가르는 것처럼 이렇게 쫙 가르면서 납니다. 갈매기는 보시면 되게 경박하게 날거든요. 퍼덕퍼덕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면 위를 쫙 면도기처럼 갈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인데, 해양보호생물이고요. 요 사진은 울산 대왕암입니다. 대왕암에 제가 그날, 대왕암이 저희 집에서 좀 멀어서 그날 어쩌다가 갔는데 한 1000마리? 그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면 제 카메라 화면 안에서 슴새가 사라질 정도로 바람이 센 날이어서 피신해 온 겁니다. 해안 근처로. 바람을 피해서 한 1000마리 정도, 제가 1000마리까지 세고 포기를 했는데 한 1000마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슴새들, 조금 더 귀한 이제 다른 슴새 종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엄청나게 핫했던, 이제 울산을 처음 철새 도시로 알린 새, 이름은 청다리도요 사촌이거든요. 요거 이제 저희 작은 승현이가 아침에 찾고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가 왔던 기억이 있는데, 얘도 아까 넓적부리도요처럼 지구상 생존 개체가 1000마리 미만입니다. 얘도 저희가 마지막 세대일지 몰라요. 이 친구는 이제 울산의 해안가에서 관찰을 했고요. 너무너무 귀한 기록입니다. 이제 매년 오는 것 같긴 해요. 매년 오는 건 확실한데,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청다리도의 사촌. 이 친구도 저희가 동해안이 조금 특이한 게, 서해안은 물이 빠지면 갯벌이 몇 킬로미터, 이제 수 킬로미터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근데 동해안은 물이 빠져봤자 한 2, 3m? 그래서 새들이 멀리 못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짧아서 갈 데도 없고, 다른 데로 들어오면 맹금류한테 다 잡아먹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 관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청다리도요 사촌? 네. 청다리도요 사촌입니다, 이름이. 그럼 커즌이라는 커즈는 아닙니다. 이게 국명으로 사촌을 쓰는데 영명은 전혀 다르고요. 아예 다른 종입니다. 전혀 뭐 이제 친척 정도는 되겠지만 사촌? 네, 사촌이라고 이제 국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청다리도요랑 비교를 좀 해드리면, 청다리도요 사촌이 부리가 더 길고요. 다리가 좀 더 짧습니다. 청다리도요는 생각보다 롱다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청다리도요 사촌이 가서, 이제 끝났다. 올 여름 우리 끝났다. 할 일 다 끝났다 했는데 얘가 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거든요. 큰부리도요입니다. 동해안 라인에서 첫 기록이에요. 동해안 라인에서 첫 기록이었고, 정말 뜬금없이 아침에 갔는데 큰부리도요가 있어서 이제 승현이랑 이게 막 서로 안으면서 막 이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청다리도요 사촌은 사진가들한테 좀 소문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이제 시랑 같이 이제 뭔가 보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의논하게 된, 뭔가 시발점이 된
새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떠나기 전날 요 사진이 찍히고 떠났습니다. 요 사진이 딱 찍히고 그 다음 날부터 관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저희가 영정사진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보호종도 아니고 흔한 새입니다. 검은 머리 갈색 찌르레기,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친구는요 세계 100대 악성 외래 침입종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왜 그러냐면 얘가 들어오면요, 얘가 관찰되기 시작하면 토종 생태계가 이제 박살이 납니다. 그런 새인데 제가 대왕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머리에 털이 좀 없죠. 그게 털을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것이 얘가 어디서 번식을 했다. 안정적으로 번식을 끝내고 이제 머리에 털을 이제 갈 때 저한테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가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시에다가 막 전화를 합니다. 얘가 발견됐다. 큰일 났다. 울산 생태계 끝장이다. 그래서 조금 제 위험하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 친구는 한 마리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울산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해안 라인으로 관찰 빈도가 점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직박구리, 참새, 흔하게 보는 새들이죠. 비둘기, 그들의 포지션을 위협할 수 있는 뭐 한 10년, 20년 뒤는 얘가 직박구리 참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제가 뭐 새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부채꼬리 바위딱새, 이름이 좀 어렵죠. 진짜 꼬리가 부채처럼 생겼는데 제가 그 사진은 넣지 못했고요. 이 사진도 얘가 원서식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뭐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 울산에 왔어요. 여기 근처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물 근처에 와가지고 한 14일 머물렀나? 제가 얘를 지키려고 그 당시에 뭐 시의원님들도 만나고 막 했었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얘 서식지 바로 옆에 그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멈춰달라. 한 달만 미뤄도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월동을 하고 겨울을 보내고 떠나는데 조금만 미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포크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관찰이었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당구공, 파란색 당구공 같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녹색 비둘기, 최근에 기사가 엄청나게 났던 새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의미가 특별한 게 저희가 얘는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얘가 오면 이제 울산은 400종 이상 온다. 약간 그런 뭔가 지표종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2마리가 왔습니다. 처음에 1마리가 관찰이 돼서 저희가 막 찾았는데 결국 2마리였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사진가들한테 당했죠. 엄청나게 당했죠. 뭐 모래도 맞고 돌도 맞고 뭐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총 3마리가 왔었습니다. 1마리는 유리창 충돌로 암컷이 유리창 충돌로 이제 발견되고 며칠 못 가서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마리가 올 겨울에 찾아왔네요. 요것도 요건 올 봄에 이제 기사가 났던 흑비둘기. 예, 이 친구는 아주 간헐적으로 도래를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의 오키섬, 오키나와가 아닌 오키섬이라는 데서 이제 월동을 하고 울릉도에서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하러 가는 길에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울산에 잠깐 불시착 한 거를 저희가 이제 또 발견을 했죠. 딱 만나가지고 이 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한 5초 동안. 너무너무 당황해서 도대체 너가 왜 여기 있어?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교적 최근이라 그 감정들이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 166, 뭐 356 얘기했는데 요거 PPT를 만들 때 355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종이 더 발견이 돼서 이제 166, 356인데 저희가 2년 전에 울산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제 조류의 수가 166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이죠. 3년이 좀 안 됐으니까 한 2년간 관찰한 조류 종수가 356종이고요. 최소 400종. 저희는 400종 예상합니다. 지나가거나 번식하거나 월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166종을 생각해서 하는 환경 정책, 뭔가 생태 정책과 356종을 생각해서 하는 생태 정책은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직 뭐 시나 뭐 울산에 계신 대부분의 이제 탐조인들도 그렇고 생태 관련 종사자들도 그렇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 겨울에 울진에서 알바트로스가 115년 만에 발견이 됐고, 겨울에 지리산에서 뿌로반새가 76년인가 78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원서식지가 이제 일본 쪽이란 말이죠. 그럼 일본에서 지리산, 그리고 알바트로스는 완전 저 태평양 중간이니까 태평양에서 울진으로 가려면 울산을 지났지 않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알바트로스가 울산 해안을 지났어. 울진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울산을 지났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요 친구입니다. 이게 작년 겨울에 찍혔던 115년, 100 몇십 년 만에 찍힌 알바트로스와 70 몇 년 만에 발견된 뿌로반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환경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침묵의 봄 읽어보셨습니까?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60년대보다도 더 이전의 미국의 상황을 담은 책인데요. 1960년대, 50년대 미국이 이제 항공 방제를 하죠. DDT를 뿌리죠. 근데 25년에 대한민국은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 대발생이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냥 곤충이 많아졌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곤충이 많아졌을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은평의 봉산 같은 경우에는 그 편백나무 숲을 조림한다고 산림을 훼손한 이후에 이제 대벌레나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대벌레를 막기 위해서 끈끈이 롤트랩, 그걸 나무에다 다 달아놓는데 이제 거기에 막 새들이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60년대 이제 침묵의 봄이 나왔으니까 그때 레이첼 카슨이 이러면 안 된다, 너네들 이러면 큰일 난다 했던 그 문제점들이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끔찍한 침묵의 봄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경고를 하는 편입니다. 네. 요것도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삼평 폐기물 매립장에 거기 절벽에 둥지를 틀었던 수리부엉이들의 사진이고요. 여기서 한 5m 정도 위에 어미가 있었습니다. 3마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이소할 때 관찰된 건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서식지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검인데, 저희는 개발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를 보는 사람들은 개발 반대론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삼산동에 뭘 짓던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삼산동에 수달도 있고 담비도 있습니다. 근데 삼산동에 뭐를 계속 부수고 다시 짓고 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흔들리고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울산광역시에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절대 막아야 된다 하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삼평리 이제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였던 남창 일대고요. 남창과 온산 일대, 그리고 뭐 대왕암 공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왕암 공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영남 알프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주전 해안도 절대 파괴되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죠. 근데 그것이 아닌 곳들 개발은 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빛공해라든지 유리창 충돌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개발을 하고도 같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시개발, 이제 뭐 매립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 하안이라는 게 양쪽에 뚝방, 흙으로 된 뚝방을 요새는 전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죠. 그럼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요, 수달이 없어져요. 일본이 그래서 수달이 멸종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수달이 멸종을 한 이유가 저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자꾸 그 강바닥을 파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뭔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사는 뭐 요강류도 있을 거고, 뭐 정말 그 작은 플랑크톤들도 있겠죠. 그런 게 싹 다 파괴가 되는, 정말 지옥으로 변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불 관련해서 이제 인공 조림이 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불이 지나간 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산불이 지나간 절벽에 지금 수리봉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불이 지나가고 지금은 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허벅지 높이까지 풀들이 다 올라왔는데 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공적으로 그 올라온 풀들을 싹 베버리고 다시 뭐 침엽수나 이런 나무를 심는 게 맞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울산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뭐 2008년 그 이전에 지정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166종도 아닐 거예요. 더 조사가 부족한 시절에 지정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빨리 시급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유리창에 새가 부딪힌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서식지 파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접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새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줄겠죠. 서식지가 파괴되면. 지금 당장 살아있는 새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 곁을 날아다니는 새들한테는 이 유리창이 더 끔찍할 겁니다. 제가 이 파트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빛공해입니다. 울산에 왜 새가 많을까요? 그 온산 일대, 밤에 온산 가보시면 휘황찬란하죠. 일단은 벌레가 꼬입니다. 곤충들이 못 빠져나가요. 그 빛의 뭐 장막이라 할까요? 거기를 벌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또 그 빛에 이끌려서 온 새들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로 그 온산, 뭐 삼평리 일대에 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신나서 찍으러 가죠. 신나서 관찰하러 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공단을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공단이나 뭐 기업들이 새들이나 벌레가 꼬이지 않는 조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동 시기에는 조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에 끌린 새들이 죽는 원인이 빛이 아닙니다. 빛에 끌린 새들은 대부분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데요.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요 유리창 충돌 조사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류가 조류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울산에 지금 유리창 충돌을 조사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입니다. 5명 미만?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2명이라고 보거든요. 저랑
구조센터 선생님 딱 두 분이거든요. 살아있는 상태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랑 말랑 죽지 못해서 막 숨이 붙어 있는. 그럼 유리창에 쿵 부딪히고 새들이 이렇게 꾀꼬닥하고 뒤집혀 있거든요. 하늘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걔네들이 유리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이게 네, 조금 안타까워요. 걔네가 마지막에 뭐 그게 분노였을까요? 뭐 사람한테 분노를 느낄까요? 아니면 슬픔을 느낄까요? 뭐 두려움일까요? 제가 새가 되지 못해서 걔네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슬픈 죽음입니다. 뭐 잡아먹히는 거야 자연 생태계 그 굴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유리창 충돌은 너무너무 잔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독수리 스티커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맹금류 스티커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5 곱하기 10 사이즈로 작은 점을 붙여준다든지 그림을 그려주면 새들이 거기를 벽으로 인식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리창 충돌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유리창 충돌 쿵쿵쿵 해서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 고양이가 밑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우리 고양이들이 학습을 해서 이제 자동 비패인 거죠. 비패가 펼쳐진 거죠. 이제 새가 툭툭 떨어지면 이제 머리만 뜯어놓고 안 먹습니다. 제가 고양이가 새를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자연의 일부라고 할 텐데 대부분 먹지 않고 죽여만 놔요. 장난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 고양이 수가 한 3년 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배가 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땅을 기는 새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안 날고 이제 갈대숲이나 그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새 수가 수직으로 지금 90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그 땅을 기는 새를 못 볼 수 있어요. 고양이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기회가 기회인지라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길고양이뿐 아니라 외래 침입종, 아까 말씀드린 검은머리 갈색 찌르레기 같은 새들이 이제 토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녹색 비둘기도 생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처음에 새를 이제 안내하는 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이거거든요.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박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저도 시민과학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과학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막 이 탐조 인프라를 독식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요. 좀 관찰자, 그러니까 그냥 생태 교육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고 글로 읽어서 생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 현장에 있는 관찰자들이 생태 교육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 뭐 모니터링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을 입히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체수 파악도 해야 되겠죠. 지금 사실 제가 귀찮아서 이실직고를 하면 귀찮아서 개체수를 세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관찰자가 늘어나면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환경이 변화되는 거를 뭐 시가 조사를 하지 않고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 과학자들이 계속 환경 변화를 감지하면서 이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민 과학자들이 모은 자료들이 이제 논문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울산은 아직 뭐 조류 논문이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떼까마귀 관련, 뭐 백로 번식 관련해서 논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동하는 철새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해안 철새 루트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울산에서 좀 주도해서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과학 활성화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많아야 돼요. 기회가 많아야 돼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뭐 아니면 대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왜 새를 보는가? 왜 우리는 새를 볼까요? 저는 아직 요거에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새를 보는가? 뭐 귀엽고 이뻐서? 그래서 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귀엽고 이뻐서 새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새가 들어오거든요. 뭐 스며드는 거죠. 이제 스며든다고 하는데, 내 삶에 새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요즘 뭐 아이들도 새가 귀엽고 이뻐서 보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거든요. 뭐 한 2, 3년씩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야죠. 뭐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든지 꾸준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저희도 답을 못 내려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도 고민하고 시민들도 전문가들도 같이 고민해서 새가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새가 살기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